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빠지고 싶으면 빠지세요. 대체할 국가는 널렸습니다. 비자료 100배 인상을 무기로 한국의 조선 기술을 전부 빼앗으려던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의 제물로 가장 만만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 대신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즉시 미국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미국 조선업은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심지어 3일 내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최후 통첩까지 보내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결국 한국에 없던 일로 하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질하던 미국을 무너뜨린 한국의 통쾌한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고작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뜯으려다 1,500억 달러짜리 해군 조선소를 통째로 날렸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철수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워싱턴 상무부 사무실에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한국 기술자들의 서명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128페이지짜리 계약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1,500억 달러의 무게로 그들의 등을 짓누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닐 브레넌,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특별고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출신, 28년간 자본의 힘으로 안 꺾어본 상대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 회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은 58살 한국인 용접공이 수첩에 세 글자를 적고 아무 말 없이 일어섰을 때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날 아침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상무부 5층 회의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리고 마호가니 테이블 위엔 에스프레소 4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죠. 로웰 장관이 시가를 물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내. 장관의 말은 짧았어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부활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쏟아붓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 건조 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배를 만들 손이 없다는 거였죠. 미국의 도크는 녹슬대로 녹슬었고 용접공은 씨가 말랐습니다. 90년대 이후 30년 동안 제조업의 근육을 전부 내다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을 불렀습니다. 하나오션. 세계 1위 조선소의 기술진 42명을 필라델피아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었겠습니까? 천만에요. 기술을 빼먹고 껍데기만 돌려줄 계획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쇳가루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앞에, 뿔테 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남자가 반 발짝 뒤에 섰어요. 최진철,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파견 현장 총괄, 그리고 윤상엽, 본사 법무감사 실장.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최진철의 왼손바닥에 거대한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기름때가 낀 작업복 소매는 해져 있었고 손톱 밑에 검은 쇳가루가 박혀 있더군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마호가니와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이 방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숫자 앞에 꼼짝 못한다고요. 앉으시죠. 제가 의자를 권했지만 두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국토안보부 공문을 테이블 위에 밀었어요.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즉각 인상, 미납시 체류 자격 즉시 박탈 및 추방 절차 개시. 공문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압박이었습니다. 최진철의 시선이 공문 위에 멈췄어요. 저는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28년간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거든요. 숫자의 무게가 상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눈빛이 흔들리고 결국 고개가 숙여지는 그 순서를요. 로웰 장관이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테이블 반대편으로 걸어왔습니다. 128페이지짜리 계약서를 최진철 앞에 툭 떨어뜨렸어요. 핵심 기술 전부 미국의 연구 귀속. 72페이지에 명시돼 있소. 장관의 목소리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500억 달러를 쥔 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듯이요.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 최진철 앞에 놓았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 향이 참 좋았습니다. 승자의 여유란 이런 거였죠. 바로 그때 에드워드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미 해군 조선소 수석 엔지니어. 30년간 필라델피아의 녹슨 도크를 지켜온 사람이에요. 브레넌 고문. 잠깐만요. 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분들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장인입니다. 필라델피아 3번 도크의 배수관을 18시간 만에 살려낸 팀이에요. 우리 엔지니어로는 일주일이 걸리는 작업을요. 첸은 진심이었습니다.
기술자의 눈으로 기술자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아래로 발을 뻗어 첸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첸이 입을 다물었어요. 이 자리에서 한국인의 가치를 높여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값을 올려봐야 손해보는 건 우리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최진철을 봤습니다. 분노로 이를 갈거나 최소한 억울함을 호소할 줄 알았어요. 28년간 그래왔으니까요. 숫자로 조이면 감정이 터지고 감정이 터지면 협상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진철의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당혹감도요. 윤상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감정의 미동 없이 계약서 위를 훑고 있었어요. 72페이지에서 잠깐 멈췄다가 7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손가락이 74페이지 위에서 2초쯤 머물렀을까요? 윤상엽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최진철을 향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끄덕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알았어야 했는데요. 최진철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 아니었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속이 비칠 정도였죠.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계약서 앞에서 저 허름한 수첩을 꺼내 뭘 하겠다는 걸까요? 최진철은 수첩을 펴고 볼펜을 꺼내 뭔가를 또박또박 눌러 적었습니다. 서명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첩에 자기 글씨로 천천히 적었을 뿐이에요. 적고 나서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한 장을 찢어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그리고 윤상엽과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정도, 항의도, 악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섰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식어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서명은 못 받았지만 저들이 굴복한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린 거라고요. 로엘 장관이 테이블 위에 남겨진 종이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쪽지 위에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검토 중.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가를 문이빨이 악물렸고 시가가 두 동강 났어요. 입에서 담배십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갑질을 해놓고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건 우리의 1,500억 달러가 아니라 저 세 글자의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검토 중이라니 고작 시간 벌기용 세 글자에 뭘 그리 흥분하느냐고 장관을 달랬죠. 한국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자를 틀어쥐고 있는 건 우리였고 1,500억 달러의 지갑을 쥔 것도 우리였습니다. 며칠이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세 글자가 미합중국을 향한 사형 선고의 첫 줄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들의 기이한 침묵을 굴복이라 착각했습니다. 최진철의 수첩에서 찢겨 나온 종이 한 장이 이 거대한 제국의 체면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저는 48시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묵묵히 짐을 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는 세 글자는 역시 허세였다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 순순히 따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 계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2명의 하나오션 팀이 배정받은 숙소는 조선소 외곽에 폐쇄된 컨테이너 블록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2회가 넘었고 벽 안쪽으로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었죠. 화장실 배관은 녹물이 흘렀고 창문 틈새로 필라델피아의 칼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술자 6명이 한 방을 써야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불편해야 빨리 굴복하니까요. 사람을 조이는 데는 서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을 설치게 하고 몸을 지치게 만들면 정신도 무너져요.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기초 중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불평이 없었습니다. 곰팡이 낀 벽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더군요. 짐을 풀자마자 걸레를 들고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맡은 구역을 나눠서 움직였어요.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1시간 만에 컨테이너 안이 달라져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청소를 잘한다고 협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란이 터졌습니다.
노조위원장 마이크 켈러언이 확성기를 들고 한국팀 숙소 앞에 나타난 거예요. 비자값도 없는 거렁뱅이들이 우리 일자리를 훔치러 왔다. 켈러언의 고함이 조선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켈러언 뒤로 노조원 30여 명이 몰려와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서서 한국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한국팀의 공구함을 발로 찼습니다. 쇠상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을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압박하면 한국인들이 더 빨리 무릎을 꿇을 테니까요. 최진철이 숙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켈러언의 확성기 소리를 정면으로 맞으며 걸어 나왔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위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켈러언의 고함을 흘려보내더군요. 최진철은 켈러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발로 차여 넘어진 공구함을 조용히 세우고 안에서 낡은 용접봉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3번 도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번 도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니, 심장이었어야 했죠. 현실은 참담했어요. 메인 배수관이 터져서 도크 바닥에 썩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악취가 올라왔고 배수 펌프는 8개월째 고장난 상태였어요. 미국 엔지니어 팀이 수리 견적을 올렸는데 최소 일주일에 부품비만 12만 달러라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국 기술진이 와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짜로요. 최진철이 3번 도크에 들어서는 걸 에드워드 첸이 뒤따라갔습니다. 첸이 나중에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어요. 브레넌 고문. 내가 30년간 조선소에서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최진철은 썩은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도크 안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용접봉 하나, 렌치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작업 매뉴얼도 펴지 않았습니다. 터진 배수관 앞에 쪼그려 앉더니 파이프 접합부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으로요. 그리고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이 내린 솜씨였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이 용접 비드가 파이프를 감았어요. 불꽃이 튀는 각도, 봉을 기울이는 속도, 전부 교과서에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30년 된 몸에 새겨진 감각으로만 가능한 작업이었죠. 최진철 혼자가 아니었어요. 신호도 없이 하나오션 기술자들이 하나둘 도크로 내려왔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배관공은 배관을, 전기공은 배전반을, 용접공은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18시간이 지났을 때 도크의 배수 펌프가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썩은 물이 빨려나가기 시작했어요. 2시간 뒤 도크 바닥이 드러났고 멈춰있던 겐트리 크레인이 모터 소리를 울리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국 팀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던 작업을 18시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부품비 12만 달러짜리 견적서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최진철의 팀은 기존 부품을 살려서 수리했으니까요. 저는 CC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빨리 기술을 문서화해서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만 강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3번 도크로 내려갔습니다. 최진철의 작업복은 썩은 물과 쇳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비용은 우리가 대납해 줄 테니 지금 하신 작업을 매뉴얼로 문서화해 주십시오. 내일까지요. 최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정확히는 저를 관통해서 뒤쪽 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최진철은 렌치를 공구함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숙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허공에 말을 던진 사람이 되어 도크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이었죠. 상무부 특별고문을 투명 인간 취급하다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기 전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최진철의 등에서 굴복의 기색이라곤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한국팀 숙소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잔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낮에 도크를 살렸으니 밤에는 추가 작업에 매달리는 거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징조였습니다. 지치면 결국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 불빛 아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윤상엽은 숙소 구석에서 암호화 통신으로 본사와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74페이지. 미국 측의 일방적 운영 환경 훼손 시 위약금 없이 즉각 철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었어요. 브레넌이, 아니 제가 직접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한 그 74페이지를요. 윤상엽은 그 조항을 완벽한 법리적 무기로 벼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서울의 청와대 안보실과 한라인을 연결했어요. 비자 수수료 강제 인상과 기술 강탈 시도를 자국민에 대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 단위의 대응을 요청한 겁니다. 일개 기업의 노사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42명의 생존권이 걸린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킨 거였죠. 기술자들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노트북 앞에 앉아 조선소, 서버에 연결된 자신들의 작업 코드를 역으로 묶어버리는 작업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비밀번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원천 암호화해서 한국 기술진 없이는 시스템의 숨통 자체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죠. 한 땀 한 땀 정밀하게요. 최진철은 방 한쪽에서 수첩을 펴고 타임라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짜인 철수 동선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숙소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서울까지 모든 경로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CCTV의 흐릿한 화면을 보며 잔업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그 불빛 아래서는 미합 중국의 1,500억 달러짜리 심장을 멈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 심장 박동기를 쥔 자가 누구인지 저는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18시간 만에 죽은 도크를 살려낸 손이 그 도크를 영원히 멈출 수 있는 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내리며 내일의 승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결국 서명할 거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제 오만함은 그날 밤 정점을 찍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묵묵히 짐을 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토 중이라는 세 글자는 역시 허세였다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 순순히 따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 계산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2명의 하나오션 팀이 배정받은 숙소는 조선소 외곽에 폐쇄된 컨테이너 블록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2회가 넘었고 벽 안쪽으로 곰팡이가 시커멓게 피어 있었죠. 화장실 배관은 녹물이 흘렀고 창문 틈새로 필라델피아의 칼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술자 6명이 한 방을 써야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불편해야 빨리 굴복하니까요. 사람을 조이는 데는 서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을 설치게 하고 몸을 지치게 만들면 정신도 무너져요.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기초 중에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불평이 없었습니다. 곰팡이 낀 벽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더군요. 짐을 풀자마자 걸레를 들고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맡은 구역을 나눠서 움직였어요.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1시간 만에 컨테이너 안이 달라져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청소를 잘한다고 협상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란이 터졌습니다. 노조위원장 마이크 켈러원이 확성기를 들고 한국팀 숙소 앞에 나타난 거예요. 비자값도 없는 거렁뱅이들이 우리 일자리를 훔치러 왔다. 켈러원의 고함이 조선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켈러원 뒤로 노조원 30여 명이 몰려와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서서 한국인들을 노려보고 있었죠. 누군가가 한국팀의 공구함을 발로 찼습니다. 쇠상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을 생각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압박하면 한국인들이 더 빨리 무릎을 꿇을 테니까요. 최진철이 숙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켈러원의 확성기 소리를 정면으로 맞으며 걸어 나왔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위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켈러원의 고함을 흘려보내더군요. 최진철은 켈러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발로 차여 넘어진 공구함을 조용히 세우고 안에서 낡은 용접봉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3번 도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번 도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심장이었습니다. 아니, 심장이었어야 했죠. 현실은 참담했어요. 메인 배수관이 터져서 도크 바닥에 썩은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악취가 올라왔고
배수 펌프는 8개월째 고장난 상태였어요. 미국 엔지니어 팀이 수리 견적을 올렸는데 최소 일주일에 부품비만 12만 달러라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한국 기술진이 와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짜로요. 최진철이 3번 도크에 들어서는 걸 에드워드 첸이 뒤따라갔습니다. 첸이 나중에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어요. 브레넌 고문, 내가 30년간 조선소에서 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최진철은 썩은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도크 안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용접봉 하나, 렌치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작업 매뉴얼도 펴지 않았습니다. 터진 배수관 앞에 쪼그려 앉더니 파이프 접합부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으로요. 그리고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이 내린 솜씨였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이 용접 비드가 파이프를 감았어요. 불꽃이 튀는 각도, 봉을 기울이는 속도, 전부 교과서에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30년 된 몸에 새겨진 감각으로만 가능한 작업이었죠. 최진철 혼자가 아니었어요. 신호도 없이 하나오션 기술자들이 하나둘 도크로 내려왔습니다.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배관공은 배관을, 전기공은 배전반을, 용접공은 하부 구조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18시간이 지났을 때 도크의 배수 펌프가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썩은 물이 빨려나가기 시작했어요. 2시간 뒤 도크 바닥이 드러났고 멈춰있던 겐트리 크레인이 모터 소리를 울리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국 팀이 일주일 걸린다고 했던 작업을 18시간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부품비 12만 달러짜리 견적서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최진철의 팀은 기존 부품을 살려서 수리했으니까요. 저는 CC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편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빨리 기술을 문서화해서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만 강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3번 도크로 내려갔습니다. 최진철의 작업복은 썩은 물과 쇳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비용은 우리가 대납해 줄 테니 지금 하신 작업을 매뉴얼로 문서화해 주십시오. 내일까지요. 최진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정확히는 저를 관통해서 뒤쪽 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최진철은 렌치를 공구함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숙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허공에 말을 던진 사람이 되어 도크에 서 있었습니다. 모욕이었죠. 상무부 특별고문을 투명 인간 취급하다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기 전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최진철의 등에서 굴복의 기색이라곤 먼지만큼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한국팀 숙소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잔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낮에 도크를 살렸으니 밤에는 추가 작업에 매달리는 거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 징조였습니다. 지치면 결국 조건을 받아들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 불빛 아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윤상엽은 숙소 구석에서 암호화 통신으로 본사와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74페이지. 미국 측의 일방적 운영 환경 훼손 시 위약금 없이 즉각 철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었어요. 브레넌이, 아니 제가 직접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한 그 74페이지를요. 윤상엽은 그 조항을 완벽한 법리적 무기로 벼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서울의 청와대 안보실과 한라인을 연결했어요. 비자 수수료 강제 인상과 기술 강탈 시도를 자국민에 대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 단위의 대응을 요청한 겁니다. 일개 기업의 노사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42명의 생존권이 걸린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킨 거였죠. 기술자들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노트북 앞에 앉아 조선소, 서버에 연결된 자신들의 작업 코드를 역으로 묶어버리는 작업을 조용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비밀번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원천 암호화해서 한국 기술진 없이는 시스템의 숨통 자체가 끊어지도록 만드는 작업이었죠. 한 땀 한 땀 정밀하게요. 최진철은 방 안쪽에서 수첩을 펴고 타임라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짜인 철수 동선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숙소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서울까지 모든 경로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CCTV의 흐릿한 화면을 보며 잔업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그 불빛 아래서는 미합중국의 1,500억 달러짜리 심장을 멈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 심장 박동기를 쥔 자가 누구인지 저는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18시간 만에 죽은 도크를 살려낸 손이 그 도크를 영원히 멈출 수 있는 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내리며 내일의 승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결국 서명할 거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제 오만함은 그날 밤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로웰 장관에게 올릴 주간 보고서를 다듬는 중이었죠. 한국팀이 3번 도크를 정상화한 건 보고서에 넣되 기술 이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경호원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신분 확인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진철이 먼저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뒤따라 윤상엽이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죠. 경호원이 최진철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최진철은 그 손을 뿌리치지도 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경호원의 손이 닿기 전에 이미 2발짝 앞에 가 있었습니다. 마치 문 앞에 아무도 서 있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다 말았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어요. 약속 없이 상무부 특별고문의 사무실에 들이닥치다니 무례한 것도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을 했어요. 이틀간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 결국 서명하러 온 거라고요. 검토 중이라는 세 글자는 체면치레였고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순간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느긋하게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서열의 우위를 보여줘야 했거든요. 잠깐 기다리세요.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이 아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빈 회선에 대고 혼잣말을 했어요. 9분을 끌었습니다. 최진철과 윤상엽은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9분 동안 단 한마디의 항의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제 신경을 건드렸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9분 뒤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시죠. 에스프레소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잔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은 잔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거들먹거리는 제 호의를 완벽하게 무시한 거였죠. 최진철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곧장 책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에스프레소 잔이 제 손에 들린 채 허공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서명하러 온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거든요. 구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윤상엽이 가죽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소리가 사무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딱 한 장이었어요. 128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던졌던 우리와 달리 단 한 장이었습니다. 윤상엽은 그 종이를 제 책상 정중앙에 내려놓았어요. 놓는 게 아니라 꽂아 넣는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손끝에 흔들림이 일절 없었어요. 종이 위에 붉은 법인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의 공식 문서였죠. 제목을 읽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운영환경훼손에 따른 철수 예고 통보서. 입가에 띄우고 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스스로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 예고라니요. 서명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내용을 훑었습니다. 3가지 요구 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첫째, H1B 비자 수수료, 부당 인상 즉각 철회. 둘째, 기초 계약서 72페이지 핵심 기술 연구, 귀속 독소 조항 전면 폐기. 셋째, 48시간 이내 미국 정부의 공식 서면 답변. 3가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하나오션 파견 인력 42명은 즉각 전면 철수한다는 내용이 마지막 줄에 박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분노로 전환했어요. 일개 한국 기업이 미합중국 정부에 요구 사항을 들이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일개 기업이 미국 정부에 감히 요구를 해? 저는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위압감을 줘야 했어요. 28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본능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체격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를 내려다보는 거죠. 윤상엽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일절 변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정확히 같은 톤이었습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브레넌 고문.
기초계약서 74페이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통보입니다. 74페이지. 그 번호를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저도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128페이지를 한 줄 한 줄 다 읽지는 않았어요. 72페이지의 기술 귀속 조항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법무팀에 맡겼습니다. 74페이지에 뭐가 있었는지 즉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윤상엽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할 말을 다 했다는 뜻이었죠. 그 빈자리를 최진철이 채웠어요. 최진철은 왼쪽 손목에 찬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급 시계가 아니었어요. 숫자판이 긁히고 가죽 밴드가 해진 낡은 시계였습니다. 최진철이 시계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두 번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협박도, 분노도, 호소도 아니었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마감 시간을 고지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죠. 그런데 그 사무적인 어조가 오히려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진짜 떠날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한마디 인사도 없었어요. 저는 그 등 뒤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약금이 무섭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최진철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릴 줄 알았는데 돌리지 않았어요. 2초쯤 정지했다가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2초의 정지가 대답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위약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식어 있었어요. 책상 정중앙에 붉은 인감이 찍힌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허풍이 아니었어요. 법인 인감이 찍힌 공식 문서였고 근거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서랍에서 계약서 원본을 꺼냈어요. 74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 운영 환경 훼손이 확인될 경우 파견 측은 위약금 없이 즉각 철수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 몽블랑 만년필 서명이 바로 그 조항 아래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비자 수수료 기습 인상, 기술 연구 귀속 강요. 이것들이 전부 일방적 운영 환경 훼손에 해당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 우리가 스스로 발동시킨 겁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가 제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 하나에 밀릴 수는 없었어요.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비자를 틀어쥐고 있는 건 여전히 우리였고 국토안보부를 동원하면 출국 자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권을 압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로엘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저것들이 미쳤군. 겁 좀 줘. 48시간 안에 무릎 꿇게 만들어. 장관의 시가 냄새가 수화기 너머로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을 얻었어요. 장관의 뒷배만 있으면 어떤 한국 기업이든 짓뭉갤 수 있었으니까요. 1,500억 달러의 무게, 미국 국토안보부의 권한, 그리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간판. 이 세 가지면 48시간은커녕 24시간이면 저들이 다시 기어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 남겨진 붉은 인감 문서는 48시간짜리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폭탄을 해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국이니까요. 세상에 미국이 못 꺾는 상대는 없다고 28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 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첸이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한마디 했어요. 고문, 저 사람들은 진심입니다. 허세가 아니에요. 저는 첸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진심이면 뭐 어떻습니까? 여긴 미국이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마지막 허세였습니다. 48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하자 로엘 장관이 움직였습니다. 장관은 저를 상무부 집무실로 불렀어요. 시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장관이 내놓은 작전은 이랬습니다. 비자 수수료를 3년 분할 대출로 깎아주는 척해. 이자 1%. 겉으로는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년간 묶어두는 거야. 장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자신의 꼼수에 스스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놈들이 물면 기술 이전은 기정사실이 되고 안 물면 우리가 양보했다는 명분이 생겨. 어느 쪽이든 우리가 이기는 판이야. 저도 그 계산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근을 흔들면 굶주린 쪽이 먼저 손을 뻗는 법이니까요. 저는 곧바로 최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최진철이 받았어요. 저는 최대한 관대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최 총괄, 우리도 상황을 재검토했습니다. 비자 수수료권은 3년 분할 대출로 조정할 용의가 있어요. 이자도 1%로 낮추겠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7초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요. 최진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 제안을 듣고 끊은 건지 아니면 제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끊은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통화 중이었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수신 거부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4번째도 같았어요. 5번째도요. 최진철이 제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상무부 대표 번호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오션 측의 모든 회선이 먹통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건 겁을 먹은 거라고, 대출 제안을 내부에서 검토하느라 바쁜 거라고요. 하지만 27초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7초면 제 첫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듣지도 않고 끊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안 자체를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로웰 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접 가. 눈앞에서 종이를 들이밀어. 전화로 될 일이 아니야. 장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시가를 씹듯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향했어요. 2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짰어요. 대출 제안을 다시 들이밀되 거부하면 국토안보부의 출국 금지 명령과 자산 동결을 경고한다. 미합 중국 영토에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각인시키는 거였습니다. 여권을 틀어주면 끝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대단해도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조선소 정문을 지나 컨테이너 숙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 더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진철이 서 있었어요.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3번째 실수였어요. 최 총괄, 대출권을 직접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제안을 거부하시면 국토안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약금 소송도 함께요. 미국 법정에서 몇 년을 끌 각오가 되셨습니까? 최진철이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발짝 들여놓으려다 멈췄습니다. 숙소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틀 전까지 2층 침대와 개인 짐으로 빼곡했던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이불도, 세면대 위에 칫솔도, 벽에 걸려있던 수건도요. 바닥은 물걸레로 닦은 듯 반들거렸어요. 곰팡이 냄새 대신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숙소가 아니라 퇴실 완료된 호텔방 같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대출을 검토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아니었어요. 떠날 준비를 끝낸 사람들의 숙소였습니다. 완벽하게요. 개인 짐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미 전부 포장을 마쳤다는 뜻이었고, 바닥까지 닦았다는 건 되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최진철의 눈을 봤어요. 최진철도 저를 봤습니다. 정면으로, 빤히요. 이번에는 투명 인간 취급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눈에 담긴 건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었죠. 최진철이 방 구석에 놓인 자신의 공구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된 낡은 쇠상자였어요.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표면에 용접 불꽃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진철은 공구함 뚜껑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자물쇠를 꺼내 고리에 걸었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컨테이너 안에서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자물쇠 하나 채우는 소리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 다음 방에서도요. 철컥. 복도 건너편에서도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42개의 자물쇠가 차례로 잠기는 소리가 컨테이너 블록 전체를 타고 울렸어요. 누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최진철의 첫 번째 철컥이 신호였던 겁니다. 42명 전원이 침묵 속에서 동시에 움직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지런히 정렬된 42 개의 다친 공구함이 복도를 따라 한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도크를 이미 버렸다는 선언이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30년의 기술이 저 공구함 안에 잠겨 있었고 그 열쇠는 오직 저들의 주머니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출국 금지를 내리겠습니다. 국토안보부에 이미 연락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스스로도 모르겠습니다. 최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깥에서 벤 한 대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자들이 공구함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졌어요. 켈러운이었습니다. 노조원 20여 명을 데리고 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죠. 도망가는 거냐? 겁쟁이들. 켈러운이 벤 보닛을 주먹으로 쾅쾅 내려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켈러운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주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켈러운이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듯이 공구함을 벤 뒷칸에 싣고 철수 동선표를 확인했어요. 켈러운은 무생물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첸이 뒤에서 뛰어왔어요.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브레넌 고문, 저 고요함이 안 보입니까? 저건 겁먹은 사람들의 침묵이 아닙니다. 결심한 사람들의 침묵이에요. 지금이라도 백기를 드십시오. 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조선소를 지켜본 엔지니어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한테 백기를 들자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첸이 입을 다물었어요. 눈에 뭔가 포기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48시간의 종료가 1시간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전체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크레인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밑에서 작업하는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인 작업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한국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도크를 내려다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늦은 오후 햇살이 녹슨 크레인에 붉게 반사되고 있었죠. 그 풍경이 왜 그렇게 불길해 보였는지 저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48시간이 정확히 경과했습니다. 한 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저는 상무부 워싱턴 본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로웰 장관이 급히 소집한 긴급 대책 회의였어요. 장관은 시가도 물지 않은 채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국토안보부 법률 자문관 2명과 상무부 차관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마련된 화상회의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나오션 측에 최종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미합 중국의 관용을 보여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화면이 켜졌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최진철과 윤상엽이 서 있었는데 배경이 숙소가 아니었어요. 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 탑승 게이트에 전광판이 뒤로 보였어요. 인천행 편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42명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전원 깨끗한 점퍼 차림이었고 발 앞에 공구함이 한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더 이상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로웰 장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공항이라고? 출국 금지는 어떻게 된 거야? 장관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국토안보부에 요청은 넣었지만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행정 절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류가 돌고 승인 라인을 타고 확인 전화가 오가는 사이에 48시간이 지나버린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그 행정 지연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 총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최진철은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윤상엽이 렌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화면 가득 찼어요. 뿔테 안경 너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감정이라곤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브레넌 고문. 윤상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렸어요. 미국 국토안보부의 자산 동결과 강제 출국 금지를 언급하셨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윤상엽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요.
그 위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엽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부를 꺼냈어요. 제가 수없이 봤던 문서였습니다. 128페이지 기초계약서의 원본이었어요. 윤상엽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4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그 페이지를 렌즈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꽉 찼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 운영 환경 훼손이 확인될 경우 파견 측은 위약금 없이 즉각 철수할 권리를 보유한다. 그 조항 바로 아래에 서명이 있었어요. 닐 브레넌. 제 몽블랑 만년필의 잉크였습니다. 필기체로 또렷하게 적힌 제 이름이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 확대되어 비추고 있었어요. 로웰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에 사례가 담겨 있었어요. 이건 내가 서명한 기초 계약서입니다. 저는 변명을 하려 했어요. 74페이지 조항은 형식적인 안전 장치일 뿐이지 실제로 발동될 줄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상엽의 목소리가 끊어 넣었습니다. 형식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브레넌 고문. 서명된 모든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귀측이 비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기습 인상하고 핵심 기술의 연구 귀속을 강요한 행위는 운영 환경의 중대한 훼손에 해당합니다. 74페이지에 따라 당사는 위약금 없이 즉각 철수할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로웰 장관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국가 안보가 일개 기업 계약보다 우선한다. 국토안보부를 동원해서라도 저놈들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려. 장관이 악을 썼어요.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시가를 찾는 듯 주머니를 더듬었지만 빈손만 나왔죠. 저도 장관의 말에 힘을 얻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 실장, 여기는 미합중국입니다. 국가안보사안 앞에서 기업 간 계약은 휴지 조각이에요. 42명 전원 출국 금지를 내리겠습니다. 윤상엽이 아무 말 없이 화면 상단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정확히 한 점을 짚었어요. 화면 오른쪽 위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버튼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윤상엽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화상회의는 실시간으로 녹화 중입니다. 동시에 런던, 제네바, 서울의 글로벌 로펌 3곳과 국제인권단체 2곳에 라이브 전송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국토안보부 법률자문관 2명이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장관님, 이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법 위반 소지가. 로웰 장관이 자문관을 손으로 제지했어요. 하지만 장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 기술자의 자유로운 출국을 무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발언이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윤상엽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톤조차 없었어요. 사실을 읽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불법 억류를 명령한 제 얼굴과 목소리가 전 세계 로펌에 전송되고 있다는 현실이 뒤통수를 때렸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의 서브 모니터가 갑자기 켜졌어요. CNN 긴급 속보였습니다. 빨간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저는 자막을 읽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세 번째 읽었을 때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대 앞에 서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자국 기술진에 대한 일련의 행위를 국가적 불법 억류 시도로 간주합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선전포고를 하는 어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오늘부로 전면 백지화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미군 전원의 72시간 내 철수를 공식 통보합니다. 회의실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로웰 장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비명이었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장관의 몸이 기울어졌고 팔꿈치가 테이블 모서리를 스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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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중얼거렸어요. 시가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로 한국의 기술을 삥 뜯으려다 태평양 동맹 구조 전체를 폭파시킨 겁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의 철수. 방위비 협상 백지화.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면 중국과 북한 앞에 서태평양 방어선에 구멍이 뚫린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었어요. 고작 비자 수수료 삥 뜯으려다 제국의 태평양 전략이 통째로 날아가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윤상엽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마지막으로 울렸습니다. 당사는 지금부로 전면 철수를 집행합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까만 모니터만 남았어요. 회의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까만 화면에 반사되어 흰 점으로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로엘 장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했고 국토안보부 자문관들은 서류를 챙겨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의자에 앉아서 까만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제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모니터가 꺼졌는데도 74페이지 위에 제 이름이 눈앞에 떠 있었어요. 닐 브레넌. 몽블랑 만년필의 검은 잉크로 쓴 그 5글자가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관을 못질한 셈이었습니다. 서류로 억압하려던 제 얄팍한 오만이 74페이지의 제 서명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분노 앞에 먼지처럼 찢겨나간 거였어요. 에스프레소 잔을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CNN 화면은 여전히 서부 모니터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브리핑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었죠.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뜯으려다 주한미군 철수 통보를 받은 나라. 미합중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필라델피아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42명 전원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출국 금지 명령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법률 자문관들이 녹화,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전원 손을 뗐거든요. 국제법 위반으로 소송당할 걸 뻔히 알면서 서명할 관료는 워싱턴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사무실에 앉아 공항 CCTV 화면을 노트북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42명이 탑승 게이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뛰는 사람이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구함을 끌고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가는 뒷모습들이 화면에서 하나씩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사라진 실루엣은 최진철이었습니다. 왼손에 30년 된 공구함을 들고 오른손에 낡은 수첩을 쥔 채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마지막 사람이 사라진 시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2분 뒤 제 노트북 화면 한쪽에 띄워놓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경고창이 떴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메인 서버 셧다운 경고. 저는 반사적으로 IT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버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IT 팀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브레넌 고문, 문제가 아닙니다. 서버가 죽었어요. 완전히요. 저는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딱지를 2장 받았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귀를 찢는 용접, 불꽃 소리와 크레인 모터의 저음이 24시간 쉬지 않고 울렸던 곳이에요. 지금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3번 도크로 뛰어갔어요. 용접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2000도짜리 불꽃이 일제히 꺼져 있었어요. 아크 용접기의 전원 표시등이 까만 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IT 센터로 달려갔어요. 팀장이 모니터 5대 앞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번호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없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시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팀장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한국팀이 구축한 조선소 운영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 자체가 증발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파일을 삭제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천 암호화라는 방식이었어요. 시스템의 구동 로직 자체를 한국 기술진만 해독할 수 있는 코드로 묶어버린 겁니다. 비밀번호를 풀면 다음 잠금이 걸리고 그걸 풀면 또 다음 잠금이 걸리는 구조였어요. 팀장은 얼굴이 하얘진 채로 말했습니다. 이건 해킹으로 뚫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이 직접 풀어주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해요. 저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상무부 IT팀이 한국 기술진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빼내려고 해킹을 시도했던 일이요. 윤상엽이 심어둔 트랩에 걸려서 오히려 상무부 메인 서버의 취약점만 노출당했었죠. 그때 이미 한국팀은 우리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측정한 거였어요. 우리가 절대로 뚫을 수 없다는 확신이 섰으니까 안심하고 떠난 겁니다. 겐틀이 크레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대의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에 멈춰 서 있었어요. 팔이 뻗은 채로 굳어버린 거인 같았습니다. 크레인 기사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지만 레버를 움직여도 반응이 없었어요. 운영 소프트웨어가 죽었으니까요. 철골 사이로 바닷바람이 불어와 기괴한 금속 울림을 냈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현장이 고철 창고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12분이었어요.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심장의 넋이 통째로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뛰어갔어요. 켈러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를 싣고 나가는 한국 후발대의 벤 한 대가 정문을 향해 서행하고 있었어요. 켈러언이 그 벤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확성기를 들고 거렁뱅이라고 조롱하던 그 남자가요. 얼굴이 달랐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 우리한테 일자리가 없어. 크레인이 안 움직여. 켈러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아스팔트 위에 두 무릎을 꿇고 벤의 보닛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며칠 전 주먹으로 내려치던 그 보닛을요. 벤 조수석에 최진철이 앉아 있었어요. 창문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5cm쯤이었을까요? 차 문을 열지 않았어요.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창틈으로 최진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당신들 밥그릇 잘 지키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이 다시 올라갔어요. 벤이 켈러언을 우회해서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켈러언은 무릎을 꿇은 채 벤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스팔트 위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20m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켈러언과 함께 한국인들을 쫓아내겠다며 기세등등하던 제가 지금은 무릎 꿇은 켈러언보다 더 처참한 처지였습니다. 켈러언은 적어도 매달릴 대상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그것마저 없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교환대가 마비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펜타곤에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사성 장군 3명이 동시에 회선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첫 번째 전화의 목소리는 태평양 사령부 소속 장군이었어요. 당장 한국팀을 되돌려놓지 못하면 상무부 건물에 폭격을 날리겠다.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분노였어요. 주한미군 28,000명의 철수가 현실화되면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건 펜타곤에서 매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때문에 현실이 됐다는 사실에 장군들이 이성을 잃은 거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더 심했어요. 해군작전 사령관이 직접 로엘 장관을 찾았습니다. 장관, 당신이 저지른 일의 규모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우리 항공모함 두 척의 정비 일정이 3년 밀립니다. 3년이요. 그 3년 동안 서태평양에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로엘 장관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회의실 바닥에서 일어난 뒤로 집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전화는 전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욕설과 위협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오후 늦게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2명을 태운 항공편이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공편 추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비행기 아이콘이 대서양 위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 안에 1,500억 달러짜리 심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좌석에 앉아 수첩을 펼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필라델피아 호선 번호 항목의 붉은 펜으로 X표를 치고 있을 거였습니다. 끝났다는 뜻이었죠.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멈춰버린 조선소의 CCTV 화면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녹슨 크레인이 하늘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불이 꺼진 용접 라인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3번 도크의 배수 펌프는 다시 멈춰 있었어요. 최진철이 18시간 만에 살려냈던 그 배수관이 주인이 떠나자 또다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썩은 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어요. 도크 바닥이 물속으로 잠기는 CCTV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몽블랑 만년필이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그 펜으로 서명했던 74페이지가 떠올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파괴한 것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주한미군 동맹, 미국 조선업의 미래, 전부 제 서명 한 줄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블룸버그 속보가 먼저였어요.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집에 가지 못했거든요. 구겨진 셔츠에서 어제의 땀 냄새가 났어요. 모니터를 켜자마자 레이첼 헤이즈의 얼굴이 화면 가득 찼습니다.
블룸버그 산업경제부 수석 기자. 열흘 전 제가 직접 초청한 사람이었어요. 레이첼을 부른 건 로웰 장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되살리는 과정을 취재하게 해서 미국 조선업의 화려한 부활을 전 세계에 선전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레이첼에게 최고급 호텔과 전용 차량, 조선소 전 구역 출입 패스까지 제공했어요. 블룸버그 기자를 이렇게 대접하면 우호적인 기사가 나올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게 저희 4번째, 아니 5번째 실수였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레이첼은 필라델피아 3번 도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멈춰선 겐트리 크레인 3대가 배경이었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크레인 3대는 어제 오후부터 멈춰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1,500억 달러를 투입한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한국인 기술자 42명이 떠난 지 단 12분 만에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가 전 세계 스피커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왼쪽에는 죽어버린 필라델피아 도크가, 오른쪽에는 생전 처음 보는 장소가 떠올랐어요. 수백 대의 크레인이 칠흑 같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00도의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동시에 터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거제도 옥포 조선소, 실시간. 두 화면의 대비가 잔인할 정도였어요. 한쪽은 갈매기만 날아다니는 고철 창고, 한쪽은 불꽃과 함성으로 살아 숨쉬는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어요.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미 상무부가 한국 기술진의 목을 조르기 위해 기습 인상한 금액입니다. 그 10만 달러가 1,500억 달러짜리 인프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레이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녹슨 크레인을 올려다보는 시선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다시 렌즈를 향해 돌아섰을 때 레이첼의 표정은 기자가 아니라 심판관이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 아닙니다. 미국의 치명적 자해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내가 초청한 기자가 내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첼을 탓할 수 없었어요. 레이첼에게 보여준 건 부활하는 조선소였지만 실제로 보여지고 만 것은 쇠사슬에 묶인 한국 기술진과 멈춰버린 크레인이었으니까요. 기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도할 뿐입니다. 블룸버그 생중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거제도 옥포 조선소의 도크 위에 안전모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 위에 형광조끼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 국기 배지가 가슴에 달려 있었어요. 로버트 캠벨, 캐나다 연방 공공서비스 조달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캠벨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국제 방산 조달 분야에서 가장 기민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캠벨이 왜 거제도에 있는 겁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캠벨 옆에 최진철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어제 필라델피아를 떠난 사람이 이미 거제도 도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집에도 들르지 않고 현장으로 직행한 거였어요. 42명 전원이 그랬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거제도로 이동해 새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요. 비행시간만 14시간이 넘었을 텐데 쉬지도 않고 도크로 간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가 목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캠벨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불꽃이 튀는 도크를 배경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캐나다 연방정부는 하나오션과 60조 원 규모의 순찰 잠수함 전면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숫자가 귀를 때렸어요. 60조 원. 미국이 제시한 1,500억 달러짜리 종속 계약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현금 베팅이었어요. 캠벨이 최진철과 나란히 서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최진철의 왼손에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캠벨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악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예우였죠. 캠벨이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오늘자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의 불법적 외교 간섭으로부터 이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줄도 몰랐어요.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법적으로 짓밟아버린 겁니다. 아무리 펜타곤이 압력을 넣어도 캐나다 의회법 앞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캠벨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문장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박혔어요.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팀을 우리는 돈이 아닌 존중으로 모셨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저는 한국 기술진에게 곰팡이 핀 컨테이너 숙소를 배정하고 비자 수수료로 목을 조르고 기술을 통째로 강탈하려 했습니다. 캐나다는 장관이 직접 거제도까지 날아가 안전모를 쓰고 도크에 섰어요. 같은 사람들을 대하는 두 나라의 차이가 카메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습니다.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후에 또 한 발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통보와 60조 원 캐나다 수주 뉴스가 동시에 백악관에 보고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소식이 워싱턴 전역에 퍼졌습니다. 집무실의 책상을 박살냈다는 말이 돌았어요. 진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사실이었을 겁니다. 에드워드 첸이 상무부 복도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직서를 들고 있었어요. 첸은 저의 면전에 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30년간 이 조선소를 지켰습니다. 녹슬어가는 도크를 붙잡고 언젠가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이 한 일이 뭡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진을 데려다 놓고 비자 수수료로 등을 쳤어요. 기술을 훔치려 했고 도망가면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0년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건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이었어요. 첸이 사직서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인감 대신 첸의 30년 경력이 적힌 이력서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이 조선소는 끝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끝냈어요. 브레넌. 첸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복도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사직서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건드릴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30년을 바친 엔지니어의 마지막 항의를 제 손이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노트북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파견팀이었습니다. 제목이 없었어요. 본문도 한 줄이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 투입. 이국 복귀 절대 불가. 발신자 이름은 최진철이었어요.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절대 불가. 그 네 글자가 최종 선고였어요. 어떤 대출 제한도, 어떤 사과도, 어떤 금액도 저 네 글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최진철은 미국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였어요. 모니터 화면에 블룸버그 뉴스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필라델피아와 불타는 거제도의 분할 화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캠벨 장관의 존중이라는 한마디가 자막으로 깔리고 레이첼 헤이즈의 치명적 자해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전 세계 뉴스룸이 들끓고 있었어요. 동맹의 뒤통수를 치려던 저의 얄팍한 계산은 60조 원짜리 단풍잎의 폭격 앞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로엘 장관의 전화도, 펜타곤의 쌍욕도, 첸의 사직서도 전부 제가 자초한 것이었어요. 몽블랑 만년필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이 펜으로 74페이지에 서명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자신만만하게 잉크를 긋던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의사당 앞에 중계차 28대가 늘어서 있었어요. 미 의회 긴급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목적이었죠.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로엘 장관이 제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로엘 장관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시가도 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제 등을 두드리며 오늘로 끝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의 의원 12명이 자리를 채웠어요.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방청석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헐적으로 터졌어요. 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로엘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자 수수료 인상을 지시한 건 장관이었고 기술 귀속 조항을 넣으라고 명령한 것도 장관이었으니까요. 저는 실행했을 뿐이라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사태의 전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엘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치인 특유의 단단한 톤이 돌아와 있었죠. 필라델피아 프로젝트의 한국 기술진 관리는 전적으로 산업안보국 특별고문 릴 브레넌의 소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장관을 봤어요. 장관은 정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기습 인상과 기술 연구 귀속 강요는 브레넌 고문의 독단적인 월권행위였으며 본 장관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독단적 월권행위라니요. 장관의 집무실에서 시가 연기를 뿜으며 직접 지시했던 사람이 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분할 대출 꼼수를 고안한 것도 장관이었고 놈들 무릎 꿇게 만들라고 악을 쓴 것도 장관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반박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마이크에 닿기 전에 로웰 장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현장 판단을 그르쳐 한미 동맹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해당 개인에게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였어요. 교과서적인 워싱턴식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윗선은 깨끗하게 빠지고 실무자가 모든 짐을 짊어지는 구조요. 저는 28년간 그 구조의 수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꼬리를 잘라본 적은 있지만 제가 잘리는 꼬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로 몰려들었어요. 로웰 장관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이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에 박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어요. 진실을 말하겠다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원장의 보좌관이 허겁지겁 단상으로 뛰어올라왔어요. 위원장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보좌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정회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정회가 아니라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건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3분 뒤 위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통보를 수령했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어요. 대통령은 본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상무부 장관 토머스 로웰과 산업안보국 특별고문 닐 브레넌 양인에 대한 즉각 해임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인사 명령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로웰 장관이 의자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요.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는데 꼬리가 아니라 머리통째 잘려나간 거였어요. 대통령이 청문회 도중에 해임 통보를 날린 겁니다. 저도 동시에 잘렸지만 그건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로웰 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비열한 위안이었지만요. 보좌관이 제 앞에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해임 통보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이합 중국 상무부 인사국 발신. 본인은 즉시 모든 보안 권한이 박탈되며 사무실 내 개인 물품은 48시간 이내에 수거하십시오. 48시간. 그 숫자가 또 나왔어요. 최진철이 줬던 48시간과 같은 숫자였습니다. 우연이었겠죠. 하지만 그 우연이 잔인했어요. 청문회장을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당 계단 아래로 중계차들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차에 올라타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가 공식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7,000명의 노동자가 실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켈러언이 노조원들을 이끌고 상무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던지고 제 이름이 적힌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브레넌 화형식이라는 이름이 붙었더군요. 제 이름이 워싱턴에서 가장 혐오받는 단어가 되어 있었어요. 오후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펜타곤과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긴급 특사를 한국에 파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백기를 든 거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거였죠. 그리고 그 특사가 가져간 선물 목록이 공개됐을 때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4척의 건조 공식 승인. 전 세계 어느 동맹국에도 허락한 적 없는 미국의 최고 군사 기밀이었어요. 영국에도 주지 않았고 일본에도 주지 않았고 호주에는 빌려주기만 했던 그 기술을요. 한국에 바친 겁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로 한국의 기술을 공짜로 뜯어먹겠다던 나라가 결국 핵잠수함, 건조 권리라는 최고급 조공을 갖다 바쳐야 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더군요. 미쳐가는 건지 해탈한 건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제도에서는 그 시각 고요한 새벽이었을 겁니다. 블룸버그 카메라가 잡은 화면을 나중에 봤어요. 최진철이 도크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된 공구함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잠갔던 자물쇠가 풀려 있었습니다. 최진철이 공구함 안에서 볼펜을 꺼내 수첩을 폈어요.
빼곡히 적힌 호선 번호들 사이의 빈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확대됐어요. 대한민국 핵잠수함 1호기.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는 왼손이 볼펜을 쥐고 한 획 한 획 새기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서울의 하나오션 본사에서는 윤상엽 실장이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왼쪽은 캐나다 60조 원 계약서 사본이었고 오른쪽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윤상엽이 뿔테 안경을 올렸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차가운 미소가 카메라에 잡혔고 그 장면이 블룸버그 특집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컷이 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비워야 할 사무실에서 봤어요. 몽블랑 만년필을 서랍에서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펜으로 74페이지에 서명했던 그날, 저는 세상에 돈으로 못 살 기술은 없다고 확신했었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 기술진을 하찮게 여겼고 수첩에 적힌 세 글자를 굴복이라 비웃었습니다. 달러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이 결국 1,500억 달러의 도크를 부수고 미국의 무릎마저 꿀케한 최악의 자충수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쇠조각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28년 경력의 마지막 마침표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최진철 현장 총괄과 한국의 42명 엔지니어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겪은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기습 인상, 핵심 기술 100% 영구 귀속 독소 조항, 기술만 놓고 당장 꺼지라 하는 노골적인 추방 명령, 오만한 미합 중국 상무부가 대한민국 기술자들에게 들이민 것들입니다. 하지만 42명의 한국 기술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하지도 미국 노조들처럼 파업을 하지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낡은 공구함의 자물쇠를 채우고 철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00억 달러짜리 조선소 메인 서버 셧다운 및 영구 폐쇄, 미 상무부 장관과 특별 고문의 즉각 파면, 7,000명의 미국 노동자 대량 실직, 그리고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42명의 기술진은 한국으로 돌아와 캐나다의 60조 원짜리 순찰 잠수함 전면 건조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내척 건조 공식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드워 첸 수석 엔지니어는 브레넌 고문의 책상에 사직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당신들은 끝까지 몰랐죠. 3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2,000도짜리 불꽃이 튀는 극한의 현장에 파견돼서 500억 달러짜리 거대한 쇳덩어리 앞에 선 사람들. 용접봉을 잡으면 손끝이 알아서 움직이고 이 손이 조립한 이음새는 단 한 번도 거친 바다 위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사람들. 미국 상무부는 그 사람들을 천문학적인 달러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0만 달러의 청구서와 억류 협박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에는 오만한 서류 쪼가리와 달러로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한 건 화려한 외교관도 정치인도 아닌 기름때 묻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자존심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공구함 3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